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 경제성공학, 컴퓨팅 캐시 플로우즈, 현금 흐름의 계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교사의 싸강생활 김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이제 제 과목을 듣게 되면 제가 늘 여러분들을 알기 위한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서 들어온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BTI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왜 이걸 물어보는 학생들이 없었나 좀 의아할 정도기도 한데요. 일단 제 MBTI는 ENTP입니다. ENTP. 이게 학교에서 꽤 전문적인 검사를 교수님들이 이제 선택하신 경우에 교수학습센터에서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과 2년 정도 전에 해봤으니까 비교적 정확한 것 같고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분 따라 바뀌는 거니까 정해진 어떤 완벽한 것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학교 때도 E와 P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유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그때도 꽤 긴 검사를 제가 무슨 이유에선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E 성향과 P 성향은 비교적 뚜렷하게 보였던 것 같고 가운데 두 개 N과 T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NT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SF라고도 꽤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좀 봤더니 ENTP가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발명가라고 나무위키에 나오네요. 능글거리면서 경쾌한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려는 기질이 있고 적응이 빠르다. 여기까지는 맞고요. 위풍당당하고 논리적인 언행. 엉뚱하지만 자신감 넘친다. 강강약약. 그렇습니다. 꼰대 문화에 염증을 느끼고 접근조차 안 하거나 아예 그 사회의 일부를 뒤집어버린. 그렇게까지 이제 반항적인 성격은 못 되는 것 같고, 물론 제가 제 주장이나 제가 생각하는 거를 조직 생활하면서 늘 어느 정도는 펼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만은 특히나 제가 팀장급이 되기 전에는 거의 제 주장을 펼칠 일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또 팀장 되고서도 초반에는 근무 환경 때문에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그런 걸 펼칠 수가 없었고요. 교수가 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어떤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교수가 되고서는 좀 주장이 강해진 성향은 있네요. 또 다른 거 쉽게 질려하는 경향이 크다. 그럴 수 있죠. 가까울 수 있는 키워드 중에 몇 개를 읽어볼게요. 개인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좀 아닙니다. 자유주의엔 조금 가깝긴 하고요. 이상주의, 창의력, 개성, 뛰어난 언변. 뛰어난 언변은 스스로는 좀 인정을 해주는 편이고요. 브레인스토밍, 즉흥적, 낙천적, 솔직함. 요거는 제가 그전에도 봤었는데 좀 저랑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 혁신, 직관적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들은 잘 모르겠고요. 높은 자존감. 요게 보통 ENTP를 설명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꼭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존감은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누구나 다 굴곡이 있었고 저도 굴곡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누가 뭐라 하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난 잘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이 있고 스포트라이트, 재미 이런 것들. 좀 나랑 거리가 먼 키워드로는 가식적, 평범한, 꼰대.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있어요. 일단 직업이 교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꼰대라는 거고요.
주변 정리를 못한다. 뭐 이건 그럴 수 있네요. 가식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식적이 아닐 수는 없고요. 뭐 제가 가식적이라고 이렇게 잘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보기에는 좀 부족할 수는 있겠네요. 감수성이 떨어진다. 감수성 꽤 예민한 편인데 뭐 그것도 강도가 다르니까요.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ENTP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 본 여러 가지 MBTI 관련 짤방 중에 그게 좀 와닿았어요. 무슨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위로를 하냐 그랬을 때 ENTP랑 또 누구더라? 둘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하고 저렇게 위로하고 그러는데 ENTP는 그 우울의 원인이라고 그 슬픔의 원인.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 울고 있는 사람을 괴롭힌 당사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늘 이제 주위에 그런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스타일로 이제 이걸 연관시키자면 좀 주도적으로 학생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는 경향이 크고요. 학생들을 맞춰주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강의의 방식이랑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훈련이 돼야 되겠다. 학습이 돼야 되겠다라는 제 관점을 좀 강하게 주장을 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편이다. 그게 여기에서 좀 드러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P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의다 보니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요. P의 즉흥적인 면이 제가 꽤 강한데 여행에서 보통 P가 되게 즉흥적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100% 맞는데 어느 동네를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자유롭게 아주 좋아하는데 단 한 가지 교통편은 집착적일 정도로 J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어떤 도시에 떨어졌을 때 그 도시에서 내가 원하는 숙소까지 가는 교통편 루트는 컨틴전시 그러니까 비상 대책까지 플랜 A, 플랜 B 때로는 플랜 C 정도까지 알아내고 비교를 한 후에야 약간 안심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뭐 그게 안 되는 동네에서는 뭐 그냥 쉽게 그랩 타자, 뭐 택시 타자, 뭐 중국 같으면 띠디 추싱 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유럽을 간다던가 미국을 간다던가 아니면 일본을 특히 간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교통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이. 그런 거는 좀 악착같이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교통편 자체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거 외에는 뭐 학생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제 MBTI가 엄청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나는 관계 자체가 바뀌진 않으니까 뭐 혹시 제 MBTI 때문에 고통을 받는 학생이 있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뭐 우리가 어떤 MBTI다. 그래서 얘는 이런 성격이다. 이런 건 재미로 보는 거고 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어느 정도는 사회성을 갖추면서 좀 이렇게 깎여나가고 좀 맞춰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어떤 MBTI를 가지고 있건 무난한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MBTI에 대해서 제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예제 0309 연가 구하기. 이번에는 FY의 관계를 이용해서 A, 연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부터 매년 저축하여 12년 후에 2억을 모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목표가 N = 12고 F가 2억이라는 목표가 정해졌어요. 이자율 I가 3.5%일 때 적금액 A를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5% 기간은 12년. F가 2억인데 이걸 우리가 만원 단위로 표현하고 싶으면 1억 원이라는 게 1만 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만 단위로 이렇게 끊어주면 좀 보기가 편합니다. 2만 만원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럼 A가 얼마인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F가 2만이고 그러니까 2만 만원이고 쉼표 위치가 마음에 안 드네요. 2만 만원이고 N은 12년
이자율은 3.5%인데 그럼 요 A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A를 구해야 되니까 F에서 A를 구하는 공식을 적용을 해서 F에 곱해주면 됩니다. 현재 F는 2만, 그러니까 2억이고 F에서 A를 바꾸는 공식에 이자율 3.5%, 기간 12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공식이 아까 공식에서 아래 위로 뒤집힌 형태가 되죠. 그래서 구해보면 매년 1370만 원 정도를 입금을 해야 되죠. 이걸 PMT 함수를 써서 구하면 A니까 PMT 함수 쓰고요. IN은 뭐 그냥 바로 넣어주죠. 3.5% 12년 넣어주고 PMT에다가 P와 F를 넣게 되는데 A는 넣을 수가 없으니까 P가 없어요 지금. 0 혹은 공백을 넣어주고요. F에 마이너스 2만을 넣어주면 똑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제 0309 스프레드시트로 보면 목표액 12년 후의 F죠. 네, 2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좀 더 잘 쓰려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자율은 기간당 1년이죠. 3.5%, 기간은 12년입니다. 그래서 저축액은 공식을 사용할 경우에 2만, 그러니까 2억 넣고 3.5%를 1 플러스 3.5%에 12승 빼기 1이라는 분모로 나눠주면 우리가 아는 1369만 원이 나옵니다. 그냥 PMT 쓰는 게 편하겠죠, 당연히. PMT 쓰고 이자율과 기간 3.5%와 12년 넣어주고 PF를 넣을 수 있게 되는데 P가 없어요. 0을 넣거나 그냥 공백을 넣으시면 됩니다. F는 2억인데 2만으로 표현을 하고 마이너스 보호를 넣어주면 반대로 보호가 정리돼서 나오니까 1369.68 1369만 6,800원이 나옵니다. 예제 0310 기간 구하기 F와 A 공식을 쓰는 겁니다. 1년 후부터 연 500만 원의 적금을 들어서 이게 적금이 기본적으로 A죠. 그러니까 500만 원이 A입니다. 1년 후부터 그러니까 꼬박꼬박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겠는가? 그러니까 모아서 결국은 F가 돼야 되는 거니까 F가 지금 1억, 뭐 만 단위로 쓰자면 1만 만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꾸 쉼표가 앞으로 오네. 이율은 3%이다. 이자는 3%. 캐시플로우로 나타내면 1년 후부터 계속 이렇게 넣으니까 A는 500으로 결정이 됐어요. F는 1억 결정이 됐어요. N이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I가 3%, F가 1억, A가 500만원. N을 구하고 싶다. N을 구할 때는 우리가 물론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 A를 F로 바꾸는 공식에다가 A 자리에 500 넣고 3%의 N 넣으면 500, 1.3의 N승 빼기 1, 0.03 이러면 다행히도 지금 N이 한 번만 들어갔기 때문에 분자에만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면 이렇게 곱하고 여기는 1억이니까 0.03 1억에다 곱하고 뭐 500에다 나눠준 다음에 해도 되고 500은 나눠주고 하면 0.6 되거든요. 그럼 1.03의 n승이 넘기면 1.6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양변을 로그를 취하면 ln 1.6을 ln 1.03으로 나누면 15.9가 나오니까 올림하면 16. 그러니까 15년까지 넣었을 때는 살짝 모자라고 16년째 돈을 500만 원을 넣음으로써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함수로 하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죠. NPER에서 이자율 넣고 APF 넣을 수 있는데 P가 없어요. A랑 F만 있습니다. 적금이 돈이 나가는 거니까 F를 마이너스로 처리하면 되고 3%의 A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500, 그 다음에 도착 지점이 1억. P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0을 넣거나 공백으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15.9가 나오고요. 올림하면 16이 됩니다. 뭐
지금 오른쪽에 예제에 나오는 것처럼 캡처에 나오는 것처럼 F에다 마이너스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덜 헷갈리려면 캐시플로우랑 똑같이 해주는 게 더 쉽겠습니다. 네, 예제 0310 한번 보죠. 목표액이 1억 원이니까 1만 만원 이렇게 표시해주고 저축액은 500만 원. 요게 A죠. 목표액이 T 꼴 12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이자율이 3%입니다. 목표액이 T 꼴 12가 아니죠. 언제 생길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죠. 이것도 잘못됐네요. 네. 그래서 공식을 사용하면 우리 자료에서 본 것처럼 ln 1.6을 ln 1.03으로 나눠주면 15.9가 나오고 올림, 실링을 해주면 16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편하게 하려면 number of period, 앰퍼를 해서 3% 넣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를 하고 네, P는 없고요. 그냥 공백을 넣었습니다. 0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미래가치 1억 원, 1만 만원 넣어주면 네, 똑같이 15.9가 나오고 실링은 16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복잡한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공식 적용은 우리가 지금 P, F, A 요 삼각형들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형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 할 거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캐시플로우가 막 들쭉날쭉 뭐 이렇게 있더라도 걔들을 전부 다 각각 P로 여기에 이제 생략된 말은 각각 P로 변환한 후 다 합친 다음에 걔를 P에서 A, P에서 F로 바꾸는 공식을 쓰면 됩니다. 이때 각각 P로 변환해서 합하는 과정을 해결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MPB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MPB 함수는 특징이 t = 0은 안 다루고요. t = 1 이후의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합을 해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하면 바로 A나 F를 구할 수는 없더라도 일단 P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P를 가지고 딴 걸 구하자 이겁니다. 물론 기간이 막 50년, 60년 이러면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수동으로 A나 F를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겠죠. 그래서 예제 0312를 한번 보죠. 미래가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현금 흐름과 경제적 등가인 8년 후의 미래가 크기는 그러니까 F8을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자율은 2.6%고요. 현금 흐름이 t = 0일 때는 0이었다가 그 다음에 1, 2, 3, 4, 5년 동안 100, 200, 252 플러스로 오다가 마이너스 200도 있다가 다시 플러스 300 막 이렇게 들쭉날쭉한 캐시플로우예요. 뭘 이렇게 일정한 A로 좀 변환해서 뭘 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MPB로 이걸 쭉 다 넣어서 구하면 P가 602.31이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P를 F로 바꾸는 FV 함수를 쓰면 2.6% 8년 F8이니까 넣고 A는 없고요. 지금 요 위에서 구한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마이너스로 넣어주면 739.61이 됩니다. 그러니까 8년 후에는 739만 6,100원과 같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실제로 스프레드시트 보면 좀 더 쉬워요. 네, 예제 0312를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현금 흐름이 기간 0에 대해서는 0, 기간 1은 100, 기간 2는 200, 기간 3은 250, 기간 4는 마이너스 200, 기간 5는 다시 플러스 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쭉날쭉하죠. 이자율은 2.6%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전부 다 우선 현재 가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MPB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쓸 일이 많긴 한데 여기서도 얼마든지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2.6% 넣고요. 특징이 기간 1부터 입력해야 돼요. 기간 0은 취급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없다라고 치면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연기간은 따로 더해줘야 돼요. 연기간은 어차피 현재 시점이니까 값이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따로 더해주면 여기에 0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있더라도 모두 현재 가치로 변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현금 흐름 전체의 현재 가치는 602만 원이에요. 이걸 8년 후의 미래 가치로 변환을 하자면 FV 이자율 2.6% 기간 8년 A 없고요. 그냥 공백으로 처리하고 현재 가치 마이너스로 넣어주면 739만 6,100원이 계산됩니다. 쉽죠? 그래서 복잡한 게 있더라도 우선은 어디로 보낸다? 현재 가치로 일단 보내놓고 그 과정에서는 NPV 함수를 사용하고 다 되면 그걸 뭐 A로 바꾸건 F로 바꾸건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집중하세요. 현금 흐름의 계산 굉장히 긴 단원이었는데 한번 빨리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의 종류는 크게 P, F, A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P는 지금 현재 한 번 발생하는 거라서 이런 형태고요. F는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역시 한 번 발생하는 거라서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A는 지금 다음 기간부터 반복적으로 n까지 다 같은 크기로 n번 반복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 다르게 빨리 그냥 색칠하느라고 그랬어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경제적 등가를 가지는 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 공식을 썼어요. P에서 F로, 뭐 F에서 P로, P에서 A로, A에서 P로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꼭 외워야 되는 공식을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꼭 외워야 되는 공식, 꼭 외워야 하는 수 제로죠.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표를 보면 돼요. 외우고 싶으면 2개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역수와 체인룰로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P에서 F로 바꾸고 싶다, 뭐 혹은 P에서 A로 바꾸고 싶다 이랬을 때 표현식, 그리고 그거에 대응되는 실제 공식,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 계산했을 때는 스프레드시트 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형태와 의미는 알아두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함수는 특히 입력하는 값이 I, N, A, P, F로 돼 있는데 결과값에 해당하는 것은 빠질 거고 입력할 때 안 쓰는 놈은 0으로 입력하거나 공백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 표 혹은 앞에 정리된 표를 항상 따로 잘 보관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긴 단원이어서 요약 페이지가 2페이지나 돼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공식의 성질에 있어서 중요한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역수관계, P에서 A로 계산하는 공식과 A에서 P를 구하는 공식은 서로 역수관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출발을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 한 번, 이 공식 한 번, 2번 곱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요게 가고 요게 나면은 가 곱하기 나는 반드시 1이 돼야 되니까 2개는 역수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연쇄 법칙인데 A에서 F를 바로 구하는 공식을 모른다라고 해도 A를 같은 가치의 P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다시 F로 바꾸면 여기서 바로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 그게 만약에 요거를 파란색으로 나타낸다면 요렇게 하는 것과 요렇게 시간 없어. 요렇게 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이 연쇄 법칙이다. 요 2가지 공식은 공식 유도할 때도 썼지만 다양한 문제를 풀 때도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자율 공식을 적용할 때 팁이 있어요. 문제를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죠.
항목들을 이렇게 다 적어 놓고 내가 아는 건 무엇이고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도착 지점을 기준으로 함수를 쓰게 됩니다. P를 구하면 PV, F를 구하면 FV, A를 구하면 PMT를 쓰면 된다는 거고요. 그 외 기간을 구할 때는 number of period, amper, 그리고 불규칙한 캐시플로우에는 MPB 함수를 쓰면 좋다까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제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 해뒀으니까 꼭 다시 복습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현금 흐름의 계산 요약